일본 전역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면 일본은 36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 경고는 강력하게 무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연간 47조 원 규모의 거래를 스스로 끊겠다는 선택. 그러나 발표 직후 일본 내부에서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고 32시간. 대체 불가. 공장 정지 임박. 그리고 정확히 하루 반 후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와 가전 생산이 붕괴됐으며 세계 3위 경제대국은 단숨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일본 고위 관료는 서울로 날아와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36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판을 설계했고 누가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멈췄던 그 순간을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숨겨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진실을 만듭니다. 저는 일본 최대 전자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총괄입니다. 사와다 미사키라고 해요. 23년을 2일만 했죠. 그런 제가 그날 새벽 도쿄 본사 24층 사무실에서 같은 계산을 12번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규슈 공장은 32시간 후 전면 정지됩니다. 32시간이요. 하루 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미 식어 있었어요. 언제 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났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미지 센서, AI 메모리, 차량용 반도체까지 모든 라인이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죠. 대체 재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정말 심각한 문제야.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 관저 브리핑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어요. 회의실에는 15명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죠. 저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썼죠.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 피해 예상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규슈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공장까지 연쇄 정지될 거라고요. 실직 위험에 노출된 인원만 6,500명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일터를 잃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사와다 씨, 괜한 걱정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너무 의존했을 뿐이에요. 이번 기회에 공급처를 다각화하면 돼요. 저는 되묻고 싶었어요. 32시간 안에 어떻게 공급처를 바꾸냐고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이미 결정을 내린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산 부품 의존도 92%. 대체 가능 시간 32시간. 예상 손실액 하루 36억 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죠.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규슈 공장 현장팀에서 온 메시지였죠. 긴급 재고 재계산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현장 재고 재계산 결과 28시간. 32시간도 아니었습니다. 28시간이었어요.
예상보다 4시간이나 짧았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요. 이틀 뒤였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합동회의가 열렸어요. 장소는 총리관저 지하 회의실이었죠. 평소엔 안보회의에 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 부회장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료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사실은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뭔가 잘못되면 제 탓으로 돌리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놀랐어요.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경제산업성 차관, 주요 기업 회장들, 무역협회 대표까지.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한국산 부품 의존도 현황이었습니다. 이미지 센서 98%, AI 메모리 95%, 차량용 반도체 87%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이건 단순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생산 시스템 전체가 한국 부품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줄에 앉은 경제산업성 국장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죠. 사와다 씨, 너무 걱정하시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과대평가됐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 아닙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국장님,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거든요. 됐습니다. 우린 20년 전 한국을 압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대기업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싸서 쓴 겁니다.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말에 또 웃음이 나왔죠. 저는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기술 특허 현황이 떠 있었어요. 세계 1위와 2위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15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선배가 말했었죠. 한국 기업은 우리 하청업체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 없이는 못 버티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20년 전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현실이 벌을 주지. 회의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죠. 아마 로비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규슈 공장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재고 재점검 완료. 예상 가동 가능 시간 24시간. 28시간도 아니었어요. 이제 24시간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 63통이었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였죠. 재고 부족, 라인 지연, 납품 취소.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서울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보였습니다. 삼성 구매본부 김민준 부장이었죠. 우리는 7년을 함께 일했어요. 분기마다 만났고
때로는 주말에도 통화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길게 느껴졌죠. 저는 무의식 중에 손톱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5번째 신호음이 지나갔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죠. 혹시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어요. 3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기다렸어요. 10번 넘게 신호가 울렸죠.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이미 결심했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 부장은 절대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빨리 받아서 놀랄 때가 많았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였어요. 지시가 내려왔다는 뜻이었죠. 일본 측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지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메시지라도 남겨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쓰죠? 미안하다고? 도와달라고? 모두 우스운 말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같은 시간대였죠. 김 부장도 지금쯤 잠들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3년 전 겨울이었죠. 우리 공장에 납품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김 부장이 직접 도쿄까지 날아왔어요. 주말이었는데도요. 같이 이틀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했죠. 그때 그가 말했었습니다. 미사키 씨, 우린 파트너잖아요.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 말을 기억했어요. 파트너. 우린 정말 파트너였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필요할 때만 부르는 관계였을까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저절로 꺼졌죠.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화면을 봤죠. 규슈 공장 야간 관리팀장이었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와다 본부장님, 지금 공장에 계십니까? 급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이죠? 라인3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경고등이요? 어떤? 부품 재고 부족 경고입니다. 24시간 이내 라인 정지 예정이라고 떠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간신히 붙잡았어요. 지금 몇 시간 남았다고 나옵니까? 19시간입니다. 24시간도 아니었어요. 벌써 5시간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야경이 보였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불빛 중 일부가 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장이 멈추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겠죠. 일터를 잃은 사람들. 그 가족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민준 부장의 번호를 오래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어볼까 망설였죠.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답이라는 것도요. 한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새벽 2시, 저는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규슈 행짐을 쌌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에 상주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라고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규슈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죠. 이륙하면서 도쿄 시내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곧 평화가 깨질 거라는 걸요.
비행기 안에서도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를 켰어요. 새로운 메일이 22통 들어와 있었죠. 모두 긴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어요. 나고야 공장에서 온 거였습니다. 라인 2, 오전 8시 20분 정지 예정. 두 번째 메일도 비슷했어요. 오사카 공장이었죠. 부품 재고 1개. 오전 11시까지 가동 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규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 전역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규슈 공항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탔죠. 공장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평소와 달랐거든요.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했죠. 관리직들이 전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교대 근무라 이렇게 많이 모일 일이 없었어요.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생산팀장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본부장님, 라인 3가 방금 멈췄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5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10시간이나 빨랐어요. 다른 라인은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라인 1은 오후 2시, 라인 2는 내일 새벽까지 버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관제실로 갔습니다. 큰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라인의 가동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라인 3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정지 상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나고야였습니다. 규슈도 멈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곧.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죠? 괜찮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오후 2시 라인 1도 멈췄습니다. 이제 규슈 공장 전체 생산량의 60%가 중단된 셈이었어요.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할 일을 잃었죠. 저는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멈춰있는 기계들 앞에서요.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술자였죠. 본부장님, 우리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6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장 휴게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TV 앞에 30명이 넘게 모여 있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일본 주요 제조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자동차 공장이 나왔죠. 도요타였습니다.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50대 남성이었죠. 현장 반장이라고 했습니다. 부품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던 게 끊겼어요.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뒤로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아내와 2아이였죠. 제 월급으로 애들 학원비 내고 집 대출 갚고 있습니다. 공장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뉴스는 가전업체였습니다. 파나소닉, 소니, 샤프. 모두 같은 문제였어요.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봤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긴급 임원회의 소집. 내일 오전 10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 9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공장 근처 작은 호텔이었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도쿄 증시 오늘 2% 사하락. 제조업 중심으로 패닉셀 발생. 화면에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떨어지는 주가들이었죠. 엔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달러당 155엔을 기록하며 앵커의 목소리가 침착했지만 내용은 심각했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죠. 귀에서 이명이 들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반 이상이 꺼져 있었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공장이 멈출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게 한국 없이는 일본이 버틸 수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 언론 사이트를 확인하려고요. 이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난리였거든요. 공장 정지, 주가 폭락, 실업 우려. 뉴스마다 비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검색창에 일본 반도체를 쳤어요. 몇 개 기사가 나왔지만 톤이 차분했죠. 감정적인 표현이 없었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어요. 오히려 팩트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주요 제조업체 생산 차질 자동차 가전 업계 공급망 문제. 그뿐이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요.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임원회의실로 갔어요. 회장을 포함해 10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피해 현황을 보고했어요. 규슈, 나고야, 오사카. 숫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부회장이 물었어요. 한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합니다. 언론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럼 협상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누군가 말했죠. 희망적인 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무슨 뜻입니까? 싸우려면 소리를 치죠. 하지만 한국은 조용합니다. 이건 이미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제 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참고 자료.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PDF 문서였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보도 자료더군요. 영어로 작성돼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수출 제품에 대한 품질 재검증 절차를 실시합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품질 재검증. 겉으로는 평범한 말이었죠.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모든 제품을 다시 검사한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었죠.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략적 중요도. 일본향 제품을 말하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문장은 정중했습니다. 비난도 없고 위협도 없었어요. 그냥 기준을 강화한다는 거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소리치지 않고 압박하는 거였죠. 품질 기준이라는 말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은 발표를 했어요. 품질 재검증. 강화된 기준. 똑같은 표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묵직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어요.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죠. 대신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품질을 요구한다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이 한국 기업들의 발표를 다뤘어요. 톤이 호의적이었죠. 한국 반도체 업체, 품질 강화로 신뢰 구축 삼성 SK 하이닉스, 글로벌 기준 제시. 세계는 한국 편이었습니다. 품질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저는 회사 로비에서 TV를 봤어요. CNN이었죠. 한 애널리스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실수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애들, 진짜 똑똑하네. 우리가 욕먹게 만들지도 않고 그냥 기준만 올려버렸잖아.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항의하고 비난하고 싸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판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죠.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누군가 반대했어요. 아직 이릅니다. 조금 더 버텨봅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세계는 한국 편이었어요. 우리가 버틸수록 더 큰 피해를 입을 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어.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품격으로, 기준으로, 전략으로요.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멈춘 공장이 13곳이 됐죠. 실직 위기에 놓인 사람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부장실로 전화가 왔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래요. 심장이 뛰었어요. 뭔가 결정됐다는 뜻이었죠. 차를 타고 관청가로 갔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내내 창밖만 봤죠. 도쿄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경제산업성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6층으로 올라갔어요. 차관실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차관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관료였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와다 씨. 차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서울로 가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라고요. 언제 출발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세요. 오후에 삼성 측과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동행은요? 혼자 가십시오. 혼자.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부 대표도 아니고 회사 임원도 아닌 그냥 실무자 한 명을 보낸다는 거였죠. 이건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죠. 자료 준비, 보고서 작성.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녁 8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옷을 개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었어요. 7년을 한국 파트너들과 일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항상 그들이 도쿄로 왔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는 쪽이 약자니까요. 이제 그 약자가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김포행 비행기였죠. 체크인하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은 이코노미였습니다. 회사에서 비즈니스석을 끊어줬지만 바꿨어요. 고개 숙이러 가는데 비즈니스석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은 새하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 직원이 도쿄에 왔었죠. 회의 때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 상사가 뭐라고 했던가요? 한국은 원래 싸니까 쓰는 겁니다. 비싸지면 다른 데 가면 돼요. 그 말을 듣던 한국 직원의 얼굴이 기억났어요. 굳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때 불편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이제 고개 숙일 차례가 제게 왔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어요.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삼성 본사 주소를 보여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걸지도 몰라요. 삼성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어요. 천장이 높았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죠. 사와다 님이십니까? 그녀가 유창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까지 올라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민준 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7년을 함께 일한 파트너였죠. 그의 옆에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임원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였죠. 김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웃지 않았죠. 오랜만입니다, 사와다 씨. 그가 말했어요. 존댓말이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 부장 옆에 임원이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협상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렸죠.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조건을 듣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김민준 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그가 서류를 넘겼어요. 첫째,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공동 품질 검증 시스템 구축.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상호 존중 협약.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읽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당한 평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공개적으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옆에 앉은 임원이 말했습니다. 비공개는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해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 부장이 2번째를 설명했어요. 공동 검증은 매 분기 진행합니다. 비용은 일본 측 전액 부담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3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상호 존중 협약입니다.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발언을 금지합니다. 임원이 말했어요. 한국은 싸서 쓴다는 식의 표현, 기술을 가르쳐줬다는 말. 모두 금지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사키 씨, 우리는 7년을 함께 일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죠. 그동안 몇 번이나 무시당했는지 아십니까? 회의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참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틀 주시겠습니까? 하루입니다. 공장은 계속 멈추고 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어서는데 김 부장이 말했어요. 미사키 씨,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저는 멈춰섰죠. 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항상 정직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릴 동등하게 보지 않았죠.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일로 달라졌으면 합니다. 우린 진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도쿄에 전화했어요. 조건을 받았습니다. 부회장에게 3가지를 설명했죠. 공개 사과라. 부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선택지가 있습니까? 공장은 계속 멈춥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생각했습니다. 사과하든지 멈추든지.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와다 씨,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부회장이었어요. 3가지 조건 모두 받아들입니다. 공개 사과는 내일 오후 2시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삼성회의실에 큰 화면이 설치됐어요. 도쿄 기자회견 생중계였죠. 2시가 됐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원고를 꺼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발언으로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부장을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앞으로 일본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임원이 말했어요. 삼성전자는 일본의 사과를 수용합니다. 공급은 내일부터 재개합니다. 김 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저야말로요.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일본, 한국의 공개 사과. 한일 반도체 갈등, 한국의 승리로 종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한국. 새로운 기준. 맞았습니다. 36시간이었어요. 공장이 멈춘 시간부터 공급 재개까지. 그 짧은 시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어요. 기술력을, 전략을, 그리고 품격을요.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규슈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웃고 있었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기준은 한국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모두 바뀌었어요. 36시간 만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기준을 바꾼 그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